주요 뉴스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고 이 가운데 28만 명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모습을 MBN이 단독 포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카드 고객 정보가 털렸습니다. 17일간 이 같은 사실도 몰랐다가 결국 해킹 발생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체 고객 가운데 3분의 1인 297만 명 정보가 유출됐고 28만 명은 언제든 결제가 가능한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잠재적 범죄 피해 대상자가 됐습니다. 롯데카드는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카드의 생명인 신뢰는 이미 잃었습니다. 첫 소식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해킹 공격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지 18일 만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960만 명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297만 명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도 애초 신고한 1.7GB에 100배에 육박하는 200GB, 책으로 따지면 17만 권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새로운 페이 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커들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액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에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내리겠다면서 전 금융권의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가운데 28만 명은 실제 결제가 가능한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와 카드 번호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CBC 번호 등이 유출돼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범죄자가 단말기 등에 직접 입력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클릭하자 검은 화면만 보입니다. 해킹 사실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궁금한 이용자들의 접속이 몰리며 서버가 한때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CVC 번호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된 사람이 28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이른바 키인 결제가 가능해 부정 사용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카드 측은 이런 방식의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가 전체의 1.15%에 불과하고 모니터링도 어렵지 않아 실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 비밀번호 인증 등 별도의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해 해당 정보를 통한 부정 거래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아니란 대응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면 보상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보기는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인데 소비자 입장으로서 화가 나는.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며 무이자 10개월 할부와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킹에 의한 무단 결제 사고는 통신사 KT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362명으로 2억 4천만 원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범인 2명을 잡고 보니 중국인이어서 중국 내 조직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섭니다. KT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를 해킹해 억대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이틀 전 체포된 40대 중국인입니다. 피해자들 개인정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피의자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범도 나란히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도 광명구와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특정 지역 KT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 일용직 피의자가 전문적인 해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윗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한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 대해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윗선이 개인을 넘어 범죄 조직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중국에 자리 잡고 있다면 검거는커녕 추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과 별도로 자체 파악에 나선 KT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278명에서 362명으로 추가 집계됐다며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내에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전방위 사법부 압박인데 당 차원에서 당론은 아니라고 밝혀 위헌 논란에선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정태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모두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각각의 특검에 대한 독립재판부를 1심과 2심에 설치하고 영장전담법관은 별도로 두는 등 총 21명의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실제 정체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맡도록 했고 위헌 논란이 됐던 국회 몫은 빠졌습니다.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 그러나 재판관 추천 방식이 기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 과정의 촬영 중계 허락,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은 향후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지도부를 거친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거세지는 사법부 압박 속 구체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그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영구 집권, 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라며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법부를 향해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입법 저지와 함께 여론전을 병행하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도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은 서둘러 특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는 지규현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정 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 특히 법원 독립이나 재판 독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현재 내란 재판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도 올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 지연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형사합의부가 4명이 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현재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3명은 내란 재판과 다른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법관은 내란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을 맡고 지 부장판사 등 기존 법관들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형사합의부를 늘리기 위해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압박 탓에 다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법원 관계자는 특검 사건 접수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도 이 대통령 재판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지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온 직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 재판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에 이어 조 대법원장까지 직접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 의원은 제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과 그 직후 이뤄진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등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수사 촉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결자 해지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 공작을 펼치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 허위 의혹 제기였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2를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발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대통령과 합작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출처 없는 제보에 정부가 놀란 척하고 개딸이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터뜨리는 구조가 지난 공작대와 같다며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무엇을 걸 것이냐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허위라며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투쟁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사법장악 저지 등을 위한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민주당의 역풍이 부는 걸까요? 아니면 반전이 있을까요? 국회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갑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세 수위는 여전히 높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조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을 했지만 이 역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지만 실제 일어난 만큼 수사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검찰이 했다고 하면은 계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의혹이 있잖아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네, 조 대법원장이 어제 낸 입장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법원 관계자 역시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의혹 중 하나인 1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의혹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 역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특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뭐라고 합니까? 네,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반드시 내란과 외환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내란 특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고발장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특검은 수사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는 경찰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경찰이 수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일단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제3자의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오늘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해야 수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양측 다 아직까지는 의혹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구속된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외래 진료를 요청해오던 김 여사가 결국 병원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휠체어에 앉은 김 여사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 병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구치소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를 탄 여성이 직원 보조를 받으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여 분 뒤 들어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이 여성.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뒤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속필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한 달여 만에 포착된 김 여사의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추정되는 손은 담요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는데 김 여사의 모습도 판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김 여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재판에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병원에서 찬 전자발찌의 경우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을 감추려고 대통령실에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정황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당시 공사 문건을 확인해 보니 공사는 비밀로 예산은 4억 원, 그 목적은 VIP 동선 노출 방지라고 돼 있었습니다. 국민 모르게 세금 4억 원이 대통령 지각 가리기에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을 숨기기 위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MBN이 취재한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비밀 사업 확인서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동측 진입로 개선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VIP 이동 동선 노출 방지라고 적혀 있고 대외 노출 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밀 사업, 즉 공사를 비밀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된 뒤 대통령실 오른쪽 지하 1층 출입구에는 외부 계단 대신 차량이 드나들 도로가 깔렸고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4억 원이 투입됐는데 발주기관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아닌 국방부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공사에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 쓴 겁니다. 공사를 수주한 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공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인데 최근 5년간 국방부가 현대건설과 계약한 공사는 이 건이 유일합니다. 윤 의원은 다가올 국정감사에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 다음 날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9시간 넘게 조사를 마친 한 총재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기억은 있지만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도 건네받은 쇼핑백에는 넥타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만큼 특검팀은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 측은 증거가 없는데도 여론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총재와 정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였는데요.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 7시간 넘게 대치하던 특검은 조금 전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입구를 막아섭니다.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통보 받은 사람 데려가 시간을 알려주셔야 내릴까? 통보 받은 사람 데려오라면 그 사람 압수수색 대상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지 하루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통일교 신도 당원 가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 역풍이 불자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을 시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당사 인근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지도부는 전체 의원 집결을 요청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꿈꾸는 개헌몰이를 하더니 이제 급기야 다시 국민의힘 당사와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저항이 계속되자 결국 특검은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신규로 유입된 당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당원까지도 당원의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당과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특검 수사의 범위가 당 전체로 확대될 거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았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걸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미국 유력 시사 잡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의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놓고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엔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중 간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던 지난 3일은 중국 전승절 행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전승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정치권의 말들 정리합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정치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톡톡
더 볼까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낙마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 아닐까요?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어제 저녁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제목이 지금 이걸 올린다고인데 한번 보시죠. Nega, Hey Nam, Baro Baro, Gudokja surpassed 100,000 people. However, timing, it's so bad. 유튜브 본사로부터 구독자 10만 명 이상 채널에 주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걸 홍보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사청문회 사진과 함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버튼을 진작 받았지만 인사청문회 논란 때문에 공개를 미뤄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영상을 본 보좌진들 MBN에 갑질 사과는커녕 2차 가해다, 실버 버튼이 아니라 분노 버튼을 누른 것, 청문회를 희화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냐 등 2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톡톡도 좀 볼까요? 형배 대 형배. 앞에 형배는 최근에 전 헌법재판소장 같은데 뒤에는 누굽니까? 네, 민영배 의원인데요. 우선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취지 발언에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친명 민영배 의원 문영배 전 대행 공격에 나섰습니다. 문 전 재판관님, 권력에 일종의 서열이 있단 말이 불편하냐며 조이대, 지기현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냐고요.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문 전 대행 오늘 SNS엔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 제기에 법원이 답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셈인데 문 전 대행 보폭을 조금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어떤 발언을 하든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얘기도 좀 볼까요? 국장 복귀는 진흥순. 국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주식시장 경호는 국장 탈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증권사 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아하.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코스피 5천 시대 달성 등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도 투자를 한 경험이 있어서 상당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투자 성적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네,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네. 임기 동안 1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대선 직전 투자했던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펀드의 성적표가 오늘 깜짝 공개됐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26.4%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연으로 환산하면 10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대통령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 지수가 3,000원 넘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는 25%, 코스닥 지수는 14% 상승했습니다. 네, 연환산 100%, 결국 2배의 수익률. 네, 높은 수익률입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비리 의혹에 이어 이번엔 유철환 위원장이 업무 시간에 직원에게 수개월간 마사지를 시켜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장 관사에 공무원 자녀를 무상 거주시키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집무실 내부 사진입니다. 집무실 안에 별도 공간이 있는데 한쪽에 안마베드가 놓여 있습니다. 권익위 측은 위원장이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 재활 용도로 설치한 거라고 했는데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전문 치료사가 아닌 내부 직원을 시켜
수개월간 마사지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고. 마사지는 출퇴근 전후가 아닌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면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업무 시간에 직원들 시켜서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대변인실에서 다 저기 할게요. 유철환 위원장은 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자녀를 관사에 입주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적 재산인 관사에 자녀가 무상 거주하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점유율이 30대, 40대 정도 아빠 찬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합성 니코틴 등 액상 전자담배 자판기를 설치해둔 무인 매장 본 적 있으신가요? 학교 주변에도 많은데 MBN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신분증 4번으로도 성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개선 필요성이 커 보여 보도해드립니다. 장동건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가게입니다. 갖가지 맛과 향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로 성인 인증을 거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걱정되죠. 애들이 호기심 때문에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성인이 있던지 해야지. 더 큰 문제는 누구든지 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로도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00m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문이, 200m 거리에는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별도의 안면인식 과정이 없는 탓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 통해서 막 구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저기 학교 근처에 저 무인 판매점 같은 데는 신분증 같은 거 하기가 수월해가지고.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조사에서 남녀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 없이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라는 것조차도 담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이행이 없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현재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 2월부터 학교 200m 이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판매가 금지되지만 3년이라는 긴 유예 기간이 있는 상황. 결국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려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법안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신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이 버스에 끼어 숨졌습니다. 뒷문 승차 시 운전석에서 탑승자 확인이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뒷문으로 내렸다 하차 태그를 잊어버려 다시 버스에 오르려던 한 여성. 버스가 곧바로 출발하자 중심을 잃고 인도 위로 쓰러집니다. 또 최근에는 80대 남성이 뒷문으로 승차하다 손이 끼었지만 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손을 넣으시더니 문이 닫히니까 손을 빼시는데 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하차문을 다 내렸으니까 문을 닫은 거죠. 이처럼 버스 뒷문 승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뒷문 승차 승객들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대에 정류장을 찾아가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앞문을 피해 뒷문으로 타는 건 물론 하차 승객들을 무시한 채 뒷문으로 탑승하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앞에 손님이 너무 많을 때 뒷문에는 한가했거든요. 앞문 타기가 복잡하고 뒷문 탈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버스 뒷문 승차가 위험한 건 버스 기사 시야 사각지대에 놓여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사는 승하차 시 반사경과 CCTV 그리고 하차 벨 소리를 확인하지만 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경우 CCTV로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에는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을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뒷문 타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 사실 여기서는 사람이 많으면 운전사상으로도 보기가 어려워요. 결국 뒷문 승차를 사전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불법이 아니라 버스 기사가 뒷문 승차를 제지할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1000여 건의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규정 신설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안타까운 버스 사고에 이어 이번엔 버스 내에서 발생한 훈훈한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해마다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 70대 남성이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승객들이 일으키려 해보지만 남성은 정신을 잃습니다. 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기사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버스 기사는 갓길에 버스를 멈춰 세운 뒤 남성이 호흡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2분 가까이 지나고 남성이 의식을 되찾는가 싶더니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기사는 남성을 다시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남성이 의식이 돌아온 걸 확인한 버스 기사는 119에도 버스 위치를 알려줍니다. 당시 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남성은 버스 기사의 발빠른 응급처치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5년차 시내버스 기사는 해마다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왔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 맞닥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차에 탄 그 손님이잖아요. 뭐라도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버스 기사는 물론 승객들까지 모두 나서 내 가족 1인 양 도운 덕분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또 식당을 열었는데요. 유니폼 차림의 여성들이 서빙을 하고 비빔밥이나 라면 같은 음식을 파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러시아어로 한식당 평양이라 쓰여 있는 가게 안쪽으로 북한 여성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SNS는 이 가게는 코스프레 북한 식당이 아닌 북한에서 온 직원이 있는 진짜 북한 식당이라며 승무원처럼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리뷰 사이트에서 한복 차림의 직원과 손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새로운 북한 식당인 평양관이 개업을 한 건데 15년 전에 생긴 고려 식당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메뉴는 어떨까? 프라이드 치킨부터 비빔밥이나 찌개 등 한식까지 모두 있고 가격도 일반 모스크바 식당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상징적인 측면이죠. 그만큼 이제 북러가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해를 공유한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벌이 수단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영국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황금 마차와 윈저성 만찬으로 맞이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화답했는데요. 남은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특급 의전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47m 길이의 대형 테이블이 황금빛 식기와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두 번째 국빈 방문을 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찰스 3세 국왕이 성대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찰스 3세는 양국의 특별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쟁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As tyranny once again threatens Europe, we and our allies stand together in support of Ukraine to deter aggression.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화답했습니다. State visit, and that's the first, and maybe that's going to be the last time. I hope it is, actually. But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화려하고 격식 차린 만찬장만큼이나 참석자들의 옷차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커밀라 왕비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왕실을 상징하는 로열 블루와 금빛 드레스를 입어 절제미를 보여줬고 멜라니아 여사는 어깨가 훤히 드러난 샛노란 드레스를 입어 대비를 이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윈저성으로 향하는 길에도 영국 왕실의 상징인 황금마차에 오르며 최고 예우를 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축하 비행이 이어지고 의장대 사열까지 더해지며 초특급 의전이 이어졌습니다. 런던 도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반대하는 5천여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한 얼굴을 형상화한 대형 풍선을 띄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의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고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연준이 정치에 휘말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또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향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 call him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That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파월 의장은 9개월간 금리를 동결하며 버텼지만 트럼프가 연준 인사에도 적극 개입하며 최측근인 스티븐 미란이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이사회에는 아직 반트럼프 성향이 한 명 더 많지만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훌륭한 후임을 고려 중이라며 연준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We're strongly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independence, and beyond that, I really don't have anything to share.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연준을 휘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경우 결국 신뢰를 잃고 세계 경제 파장에도 우려가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고용 당부에 기업들이 화답했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은 앞으로 5년간 6만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 창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채용은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합니다. SK그룹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4천 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에만 8천 명을 채용합니다. 대표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당장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엔 이보다 많은 10,000명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와 한화,
포스코 등도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 주요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4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취업난에 있어서 좀 힘들었다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좋죠. 일 경험이 있는 신입을 원한다면 조금 인턴 기회를 좀 많이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한국경제인협회와 다음 달 21일 대규모 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교통체증이 없는 한강 위를 달리는 대중교통. 이 한강버스가 오늘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출퇴근길 대안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컸지만 벌써 관광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에서부터 서울 한강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한 897m 정도 되는데 걸어서 13분 거리에서 좀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오전 11시에 첫 배가 출발합니다. 출항까지 30분 남았는데 이미 줄이 깁니다. 9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0시 도착해서 사전 예약은 안 되고 버스를 타듯이 이렇게 요금 3,000원을 띠고 타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뱃머리 쪽 가파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여행 것처럼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강버스 정원은 최대 194명, 운행 첫날이라 그런지 만선입니다. 아, 구경만 나오신 거예요? 타시는 건 아니고? 지도 앱을 통해서 현재 한강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잔여석도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남은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1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박할 때마다 호줄을 묶고 푸는데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20분 늦게 망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20분 가까이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잠실 세내에서 망원역까지 한강버스와 따릉이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3시간 20분쯤 걸렸습니다. 지하철로는 51분 거리를 한참 돌아온 셈입니다. 실은 퇴근용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는 못할 것 같아요. 한강버스를 처음 타본 소감은 출퇴근용으론 부적합, 관광용으론 합격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즘 가을답지 않게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날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춘천은 15도가 되겠고 낮에는 23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광주가 26도, 전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